안녕하세요, 밀리터리드의 전용준입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제럴드 포드 편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 아주 감사히 지적, 교정의 글들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내용 포함해서 개정판 두 번째 편 바로 시작합니다.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은 미 해군의 차기 항공모함입니다. 최초의 모델인 랭글리급부터 시작해 렉싱턴, 레인저, 요크타운, 와스프, 인디펜던스, 에식스, 미드웨이, 포레스탈, 키티오크, 엔터프라이즈, 니미츠급에 이어 13번째로 진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제럴드 포드급은 니미츠급 항공모함의 기본 선체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래서 배수량 약 10만 톤, 전장 337m, 비행갑판 78m, 최대 속력 시속 30노트 이상, 승조원은 약 4,500명, 실을 수 있는 함재기는 최대 9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재기는 뭘 실을 수 있을까요? 우선 F-18 호넷의 대형 개량 버전으로 알려진 4.5세대 미국의 다목적 전투기 FA-18EF 슈퍼호넷. 개량형이라 그냥 호넷에서 슈퍼호넷으로 닉네임도 업그레이드 되었나 봅니다. 네, 그리고 SN램님께서 호넷과 슈퍼호넷은 사이즈가 다른 기종입니다. 닉네임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니미츠급에 올라가는 것도 슈퍼호넷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자세히 저기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 호넷은 길이 17.1m, 슈퍼호넷은 18.31m, 확실히 커졌습니다. 날개폭도 12.3m, 기존 호넷, 그리고 슈퍼호넷은 13.62m, 높이도 4.7m와 4.88m,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그 사천 가서 KFX를 봤더니 1m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 그런데 비행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전투기가. 거기서 1m라고 한다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단순 호넷, 그리고 슈퍼호넷 이 업그레이드 정도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제 밀리터 리더 그리고 중등교육 과정을 한다면 이렇게 그 기존 버전과 신버전의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잘못된 부분 지적해주신 SNN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에 유명 정치인급으로 자주 나오는 F-35C 라이트닝 2, 네이버 지식백과 무게세계에 따르면 보급한 스텔스 전투기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고가 고성능의 전자제품 다이슨이랑 언뜻 보면 비슷한 차이슨, 액션캠의 대표자 고프로의 몇 분의 1 가격에 나름 열리라는 짝프로, 이런 개념일까요? 보급판이? 좀 너무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F-35는 무기 마니아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미군 기준으로 3군 통합 전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퀴즈. 방금 언급된 F-35 라이트닝 2는 3군, 즉 육군, 해군, 공군 어느 군의 전투기일까요? 완전 뻘소리 했죠? 여기서 3군은 육해공이 아니라 해해공이죠. 육군이 무슨 세계 대전 시대도 아닌데 전투기를 해해공입니다. 해해공? 예, 해군, 해병대, 공군, 그래서 해해공. 다시 퀴즈로 돌아가서 F-35C 라이트닝 2는 어느 군용입니까? 무기 잘 아시는 분은 A형은 공군, B형은 해병대, C형은 해군용이니 당연히 C 라이트닝 2는 해군 이렇게 맞히실 테고, 저라면 A, B, C형 구분 못하니까 그래도 항공모함 편이니 당연히 해군용 이렇게 때려 맞히겠죠. 한번 해보니까 퀴즈 땡기네요. 여기서 그러면 퀴즈 하나 더 나갑니다. 다음은 제럴드 포드 항모의 탑재기로 앞에 소개한 F-18 슈퍼호넷의 실제 촬영 사진입니다. 기체 주위에 미세먼지인지 모자이크인지 뭔가 뿌연 게 잔뜩 끼었죠. 자, 이런 현상을 뭐라 할까요? 정답과 이게 언제 어디서 찍은 사진인지는 영상 말미 각주에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탑재기 EA-18G 그라울러. 이 그라울러 이거 진짜 짱인데 이게 그 유명한 전자전기란 겁니다. 전 본게임 진행하면서 난생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요. 당연히 처음엔 대학에 전자전기과 할 때 그 전자전기로 생각했죠. 그런데 띄어읽기 다시 제대로 하면 전자전기입니다. 네이버 캐스트에 따르면 항공전의 마법사라고도 불리는 이 전자전기는 강력한 전자장비 및 교란장치를 이용하여 적 항공기의 전자장비를 무력화시키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키는 최근 전장에서 필수 요소가 되어버린 무기라고 하네요. 현재 미군이 보유한 유일한 유인 전술용 전파 방해 무기체계 EA-18G 그라울러와 전자전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해서요. 영상 말미에 각주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 스타크래프트의 아비트랑 똑같습니다. 주변 애들 다 디텍팅 시키고 심지어 야 PD 디텍팅이 뭐냐? 너 스타 안 해봤지? 아비터는 크로킹이지 디텍팅은 이렇게 찾아내는 거고. 진짜 너 e스포츠 했으면 너 바로 지금 너 밥줄 끊겼다. 네? 주변 애들 다 클로킹 시키고 심지어 적 전자장비를 무력화 시킵니다. 몰랐던 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그라울러 짱입니다. 계속해서 수송기는 C2 그레이하운드, CMV 22B 오스프리, 조기 경보기는 ED 호크아이, 대자밀기는 MH60R 시오크를 싣고 다닌다고 하니 읽기도 어려운데요. 이거 말해서 뭐합니까? 진짜 기지입니다. 기지. 그렇다고 공격용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 항공모함의 공격 무기는 뭐다? 네, 함재기입니다. 그래서 수비형 무기로 림 162, 림 116 미사일과 CIWS, 시위즈 등만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종 시위즈는 무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주택 사시는 분들은 대문이나 대문 안쪽에, 아파트 빌라 같은 공용주택의 경우에는 현관 신발 넣는 곳 안쪽,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수석이나 썬루프 하나쯤은 달고 싶어 하실 만한 놈이죠. 넷플릭스 보면 온통 그 괴물들 천지지 않습니까? 스위트홈, 살아있다, 반도, 킹덤의 우와, 그리고 저랑 국적 성별 나이 빼고 완전 다른 장동건 형님 나오시는 역사물 창골까지 장난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다시 무기로 돌아가서 제가 맨날 찾아보는 나무위키에 따르면 CIWS 클로스인 웨펀 시스템은 해군 구축함의 근접 방어 시스템이다. CBG라고 발음한다. 구축함에 근접한 적 항공기나 대함 미사일을 요격한다. CBG는 보통 레이더, 컴퓨터, 포탑이 회전 가능한 고속 중구경 기관포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고요. 다음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독일 라인메탈 밀레니엄 35mm 네이발 리볼버 건 시스템, 미국 레이시온의 이거 무리도 있는 거죠. 펠링스 시비즈, 네덜란드의 골키퍼 시비즈, 친숙합니다. 다음에 스위스의 시제니스, 스페인의 메로카 시비즈, 러시아의 AK-630, 630 카슈탄. 러시아는 시비즈도 AK로 시작됩니다. AK-47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다르도 밀리아드 시비즈, 중국의 타입 730, 남아공의 데넬 35 DPG 이런 게 있네요. 와, 진짜 더럽게 많네요. 무슨 전세계 안드로이드폰 모델명 모음집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쭉 읽었더니 이거 시간 잡아먹는 건 짱인데 이거만 그냥 읽어도 1분 그냥 먹네요. 와, 이거 시비즈를 풀네임으로 다 읽어버리면 와 진짜 대박. 한 5분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 또 날라먹는다고 또 혼날 테니까 여기서 참겠습니다. 그런데 나무위키로 가시면 거기에 나오는 시비즈 종류만 무려 20가지 정도 됩니다. 진짜 이 시비즈가 중요하긴 한가 봐요. 해군 있는 좀 사는 나라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비즈의 위력을 잘 보여준 유튜브 영상 소스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공지란에 링크 소개해드릴 테니까 꼭 찾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컴페리슨 채널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제목에 따르면 펠링스 시위즈하고 우리 잘한 A10 있잖아요. 그 비행기 A10하고 맞짱 뜨는 영상인데 시뮬레이션이라고 써있긴 한데요. 원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서로 쏴댑니다. 영화 제목 슛댐업처럼 진짜 레알로 거침없이 서로 쏩니다. 그리고 공중전 영화의 백미죠. 이게 타겟 따라가면서 다다다다다다다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다다다다 이거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궤적 따라가는 거의 끝판왕입니다. A10이 또 카메라 쪽으로 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카메라 쪽이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있는 곳이잖아요, 시선상. 그래서 A10이 저희 쪽 보고 막 쏩니다. 이거 와 진짜 전장 체험, 현장감 이거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중동 쪽에서 A10에 좀 맞아본 사람들은 뭐 A10을 진짜 저승 뭐라고 부르는 게 정말 이해가 됩니다. 꼭 클릭하셔가지고 이 시비즈 영상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 낚였죠. A10이 나오는 영상, 저는 이거 실영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르마3라고 하는 게임 플레이 영상이라고 합니다. 와, 이걸 어떻게 영상을, 저도 이 게임 쪽입니다만 이렇게 고퀄에 실사랑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지. 일단은 철화백님께서
CG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고, MAUS님께서 이것은 CG가 아니라 아르마스라는 게임 플레이 영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화백님 그리고 MAUS님, 여러분 덕에 뻘소리 하나 줄였습니다. 이거는 아르마 게임 영상이라고 그럽니다. 게임 캐스터로서 부끄럽습니다. 다음 영상은 밀리터리 업데이트란 채널에서 소개한 러시아 시리즈입니다. 영화 헌터킬러 보셨어요? 그 헌터킬러에 나온 시비즈라는 설명도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영화 안 보신 분들께는 죄송하긴 하지만 그 막판에 러시아 쪽에서 지대함 미사일인가 뭔가 트럭 그 4발 달린 거 있잖아요. 그 두 트럭분을 일제 사격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스포일러니까 말씀 못 드리겠고, 거기서 나온 시비즈 그건가 봅니다. 솔직히 저는 그 영화를 좀 이렇게 딴지건다면 일제 사격하지 말고 한 발 한 발 따박따박 쐈으면 그거 시비즈가 분당 10,000발 나간다거든요. 그 한 발 잡으면 또 거의 10,000발 다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장전이 되겠습니까? 리로드 하다가 그냥 판 끝났죠. 게임 오버 됐는데. 아무튼 그게 나옵니다. 또 이 시리즈 말고도 러시아 구축함에 장착된 이런 무기 저런 무기 다 나오니까 우리 원쌤처럼 러시아 좋아하시는 분들 꼭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다시 제럴드 포드로 돌아가서 배수량이나 함장이 등을 보면 니미츠급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원자로입니다. 새로 개발된 A1B 원자로 2기를 탑재했는데요. 기존 니미츠급에서 사용된 가압경수로 전기 터빈 방식 대신 원자로의 열로 발전용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돌려서 함정을 움직이는 핵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신형 원자로는 기존 원자로에 비해 출력이 대폭 강화됐고, 원자로 연료봉 교체 주기도 20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죠. 귀현 위원님께서 이 원자력과 이 핵 이 표현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 의견을 그냥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현 희연님 말씀은 원자력의 원자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원자력과 핵은 구분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일본이 어떤 폭격을 맞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원자력이라는 단어를 사용 중이고, 그 외에 다른 쪽에서는 전부 핵이라는 즉 뉴클리어 이렇게 핵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반응로, 원자력 추진이 아니라 핵 발전, 핵 반응로, 핵 추진이 맞는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귀현 희연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기존 스팀 캐터펄트 대신 전자기식 캐터펄트 EMALS를 장착한 것도 달라진 점인데요. 캐터펄트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단어가 어려워서 좀 헷갈리시면 그냥 투석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에 그냥 걸어서 그냥 집어 던지듯이 함재기를 냅다 하늘로 그냥 집어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중등 교육과정이니까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기존 스팀 캐터펄트는 원자로에서 만들어진 고온 고압 증기를 이용해 항공기를 이륙시켰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1,500톤에 달하고 운영 인원도 많다는 단점이 있었죠. 반면 전자기식 캐터펄트는 구조가 단순해 정비가 쉽고 부피와 무게가 엄청나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죠. 길이는 91m 정도의 45톤 전투기를 시속 240km로 가속시킬 수 있고, 기존 증기식 캐터펄트보다 출력은 약 30% 향상, 재충전 시간은 45초로 단축되었다고 하니 엄청난 발전입니다. 이륙이 중요하면 착륙도 중요하겠죠. 착륙 장치도 최신형 강제 착륙 장치를 사용해 기존 함재기와 F-35는 물론 X-47 등 무인 전투기의 착륙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시뮬레이터로 항공기 착함 장면을 여러분께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에 이제 각주 보시면 영상이 나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 자,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의 최고 장점 중 하나, 바로 미항모 최초로 위상 배열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파이3 X밴드 다기능 레이더와 스파이4 S밴드 광역 추적 레이더를 한데 묶어 각각 위상 배열 레이더 3개면을 구성했다는데요. 원래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해상 기지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이런 레이더를 장착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함께 다니는 이지스 구축함들에 달린 위상 배열 레이더로 적을 탐색했는데, 이 기능을 항공모함에 탑
삭제한 거죠. 생존력을 더 높였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번 함부터는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 AMDR 에어 앤 미사일 디펜스 레이더, 공식명으로는 AN/APY-6V의 간략형 EASR 엔터프라이즈 에어 서베일런스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에 간략형이 탑재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지스 구축함보다 훨씬 비싼 귀하신 몸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에 차세대 이지스 레이더의 업그레이드판도 아닌 간략형이 장착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로거 루피노님의 자료에 따르면 항공모함용 EASR이 AMDR 대비 간략화 모델로 제작되는 것은 함대 방공 임무를 띈 이지스 구축함이 각종의 적 항공기, 미사일, 그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임무를 가지고 있음에 비해 그러니까 이지스함은 정말 빡센 일하니까 빡센 장비 달아준 거고, 항공모함용 EASR은 항공관제, 기상관측, 그리고 간략한 자체 방공 무기에 대한 화력 관제 용도로, 그러니까 이지스함보다 훨씬 편한 꿀버직 레이더이기 때문에 간략화 모델에 쓰인 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 있으니 더 궁금하신 분은 루피노님 블로그 방문해서 자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럴드 포드급에는 심지어 레이저 요격 무기 탑재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최첨단 가연성 쓰레기 처리 시스템인 플라즈마 아크 쓰레기 파쇄 장치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거창하죠?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잘게 부수고 가루로 박살낸 뒤 3000도의 고온 플라즈마로 다른 물질로 바뀌도록 처리한 뒤 3000도로 쐈을 때 발생하는 열을 다시 에너지로 바꿔서 쓰는 그야말로 친환경 차세대 쓰레기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환경을 생각해서인지 효율을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버리는 쓰레기를 없애고 에너지로 재사용한다고 하니 이거 참 상상 그 이상의 기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 트라이노님께서 저희가 그 항모에 있는 그 쓰레기 처리장 있잖아요. 그거 정말 신기했었는데 항공모함에 있는 쓰레기 재처리 시설은 국내에도 있는 열 병합 설비라고 합니다. 기존 선박에 들어가는 소각로인 인시너레이터를 대체하고 기능을 확대한 장비 이렇게 하면 된다네. 정말 플라즈마가 들어가고 해가지고 정말 되게 복잡한 장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는 열 병합 설비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최신, 초고대, 초럭셔리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이 없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남자 소변기. 도대체 왜 남자 소변기가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하다고 합니다. 첫째, 공간을 차지한다. 오직 남성만 쓸 수 있는 소변기를 설치하면 자리 낭비죠. 공간 낭비죠. 심플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조준 아닙니까? 미사일이든 포든 총이든 뭘 쏘든 조준이 중요한데 남성들이 볼일 볼 때 조준을 잘못하면 튀어서 악취도 나고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튄 소변 이물질을 청소하기에는 시간과 전투력 낭비다. 그리고 미 해군의 20%를 여성 승조원이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까지 고려해서 미 항공모함 설계 40년 역사상 처음으로 소변기를 없애고 좌식용 변기만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자들도 앉아 쏴 해야죠. 소변기 빼고 다른 건 다 있는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들여서 만들고 있을까요? CVNX 계획의 프로그램 비용만 373억 달러, 하나로 약 41조, 건조 비용은 한 척당 129억 9,800만 달러, 하나로 약 14조 2천억.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제럴드 알포드급 항공모함은 현재 1번함 CVN-78 제럴드 포드함이 취역했고, 추후 2번함 CVN-79 존 F 케네디함, 3번함 CVN-80 엔터프라이즈함이 취역할 예정. 그리고 2026년 4번함인 CVN-81 도리스 밀러함이 기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3번함 엔터프라이즈, 이거 진짜 유명한 이름이죠. 스타트랙 영화에도 나오고 DC 코믹스에서는 배트맨 브루스 웨인의 회사로, 게임 파이널 판타지에서는 비공정으로, 심지어 기아 자동차의 승용차도 있죠. 이 엔터프라이즈는 역사가 깊습니다. 무려 300년 넘게 엔터프라이즈란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1775년 독립전쟁 중이던 미국이 영국의 70톤급 범선을 납포한 후 USS 엔터프라이즈로 명명했는데 이게 바로 1대 엔터프라이즈입니다. 2, 3, 4, 5대는 모두 일반 함선으로 사용했고 6대는
1917년부터 1919년까지 경비정으로 사용했는데요. 7대에 이르러 드디어 항공모함으로 탄생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CV6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급 항공모함 2번함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역사상 모든 군함을 통틀어 가장 많은 무공을 갖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중 일본의 참수함 I-70을 침몰시켰고 두 척의 구축함 격침, 300명이 넘는 일본군 사살, 길버트 제도의 함정 세척 침몰, 도쿄 대공습을 시행했던 둘리틀 특공대 발진, 미드웨이 해전, 과달카날 해전 등 엄청난 전과를 거둡니다. 네, 조시 9151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둘리틀은 호넷 항모에서 출격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모르고 엔터프라이즈호에서 둘리틀 특공대가 출격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무위키 둘리틀 특공대 편을 보니까 출격한 항모는 그 B-25 이것 때리고 저것 때문에 작업한 그 항모는, 그리고 출격한 항모는 미 해군의 요크타운급 항공모함 USS 호넷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시 91512님 말씀이 맞고요. 그럼 엔터프라이즈는 뭐 했냐? 옆에서 호넷은 자체 방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렇게 폭격기도 많이 실고 작업도 해야 돼서 그 호넷을 엄호하기 위해서 동급인 USS 엔터프라이즈 함이 합류했다고 합니다. 네, 거듭 감사드립니다. 둘리틀은 호넷 항모에 출격한 게 맞고 엔터프라이즈는 호위함이었습니다. 8대는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CVN-65 엔터프라이즈로 재탄생합니다. 엔터프라이즈 함의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전설이자 최초이며 최고인 8개의 원자로로 누구보다 빠르게 언제든 출항한다입니다.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9대에 이르러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3번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가졌으니 9대 엔터프라이즈도 기대해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무기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전쟁과 무기는 과학과 역사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를 거듭할수록 과학은 발전하고 역사에 기록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은 전쟁 속에서 피어나고 무기 속에 또 담겨 있고, 참 모순적인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밀리터리 팬분들에게 조금 더 쉽고 지식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밀리터리 중등교육과정 밀리터 리더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각주일 정답은 수증기 응결 현상입니다. 베이퍼 콘입니다. 이 사진은 2015년 12월 10일 현지 시간인데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마누아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장관이 버지니아주 인근 대서양 해상의 USS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을 방문한 가운데 F-18 슈퍼호넷 전투기의 시험 비행 도중 촬영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비행기 주변의 일부 영역의 공기 흐름의 속도가 음속을 돌파할 때 압력이 급상승한 후 급강하하면서 수증기가 응축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좀 어려운데 저도요, 좀 더 자세히 읽어드리면, 이 베이퍼콘은 아음속에서 초음속으로 넘어가는 영역인 마 0.8에서 1.2 사이 영역인 천음속에서 발생하는데요. 천음속에서는 비행기의 속도가 음속보다 느려도 비행체 국부적으로 초음속이 되어 충격파와 팽창파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국부적인 초음속 유동 때문에 항력이 크게 발생하여 초음속 비행을 위해서는 이를 극복할 비행체 형상과 추진력이 필요하죠. 또한 팽창파, 익스펜션 웨이브는 충격파 쇼크웨이브와 반대 성질을 가집니다. 공기가 팽창파를 통과하게 되면 압력과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수증기의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인 물로 응결하죠. 이럴 때 전투기 주위에서 수증기 응결, 베이퍼콘이 생기게 됩니다. 각주 두 번째, 전자전기와 EA-18 그라울러에 대해 살펴보자면, 참고 자료는 네이버 무기 백과 사전, 한국국방안보포럼, 유영원의 군사세계입니다. 먼저 전자전의 역사는 100년도 더 전인 1901년 국제 요트 경기 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당시 인기가 매우 높았던 요트 대회 파이널 결과를 좀 더 신속히 알리기 위해 두 통신사가 경쟁에 붙었는데요. 한 통신사가 다른 쪽보다 훨씬 강력한 송신기를 썼는데, 이때 센 쪽 장비의 무전 간섭으로 약한 쪽은 내용 송신이 거의 안 되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전자전에 대해 차관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이후 1904년 러시아는 러일 전쟁에서 자군 기지를 포격하려는 일본군 함선 사이의 무선 통신을 방해하면서 최초로 전자전을 실전에 사용하게 됐고요. 이후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자전은 거듭 발전해 왔고 2차 대전 이후가 되자 이제 전자전은 육해 공군 어느 분야를 막느라고 필수적인 전쟁 역량으로 성장했습니다. AD-4Q 스카이레이더스란 전자전기는 6.25 전쟁 때 활약하기도 했다네요. 이후 베트남전에서 북베트남의 지대공 미사일 공격으로 항공기를 잃는 사례가 증가하자 미 해군은 좀 더 본격적인 전자전 기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여러 연구 개발의 단계를 거친 후 전자전기판에서는 다른 비틀즈급인 EA-6B, EA-6B 프라울러를 1969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프라울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각종 분쟁에서 맹활약하면서 전자전기의 중요성을 몸소 입증해왔습니다. 특히 1991년 1차 걸프전이나 1999년 코소보 전쟁 중에서는 미 공군의 EF-111A 레이븐과 함께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면서 개전 초 공습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프라울러는 스텔스 전투기가 본격적으로 배치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주요한 공습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전자전기의 역할을 입증했습니다. 이 프라울러는 2018년에 이르러서야 미 해병대에서 퇴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무 부담의 증가와 기체 고령화가 더해지자 미 해군은 이 프라울러를 대체할 플랫폼으로 미 해군의 주력인 FA-18EF 슈퍼 호넷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자전기의 개발에 나섰습니다. EA-18AEA 에어본 일렉트로닉 어택 개념 실증기로 불린 이 기체는 2001년 11월 15일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며 2003년 미 해군은 EA-18G 그라울러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산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첫 양산 기체인 EA-1은 2006년 8월 15일 초도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EA-18G 그라울러는 기본적으로 FA-18F 슈퍼호넷 복좌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슈퍼호넷과 그라울러는 약 90% 정도 동일합니다. 나머지 차이는 전파 방해 및 기만 장치, 안테나 및 그의 수납을 위한 리딩 엣지 등의 일부 부품이 변경되었죠. 특히 20mm 기관총을 제거한 대신에 그 위치에 주요 전자전 장비를 대부분 매립함으로써 기체의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전기이니만큼 핵심은 AN/ALQ-99 다대역 전술 제밍포드와 AN/ALQ-218 광대역 수신기입니다. ALQ-99는 배면의 파일런에 ALQ-218은 윙탑에 장착하는데 이 두 장비의 조합으로 EA-18G는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지대공 미사일의 공격을 방해하는 등 전방위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그 범위는 약 4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LQ-99 포드는 최대 5개까지 장착 가능하나 통상 3개를 장착하며 여기에 더하여 무장으로 AIM-120 암람이나 AGM-88 함을 2발 장착한다고 합니다. 네, F-18 슈퍼호넷을 통해서 항공모함 착함하는 시범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스로틀이라고 해서 왼쪽 비행기 출력을 조정하는 거고요.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되죠. 다음으로 이게 플랩입니다. 주익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나오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것은 에어브레이크라고 합니다. 꼬리 날개 가운데 뭐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죠. 이게 에어브레이크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착함 훈련 해보도록 할까요? 전체적인 엔진의 출력을 낮추고요. 그리고 떨어지려면 당연히 랜딩 기어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랜딩 기어 끝에 뭐 꼬리 같은 게 달렸죠. 저게 항공모함에 있는 RSY에 딱 걸려야 됩니다. 근데 속도가 좀 빠르긴 하네요. 160노트 정도가 적정이 되고 300, 300, 고도도 높고요. 300, 200 속도 줄여야지. 에어브레이커 풀, 에어브레이커 풀. 실패했습니다. 속도나 이런 것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네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제가 비행기 하나 날렸으니까 6천만 달러 정도 없어졌습니다. 먼저 자 스로틀로 출력을 줄이고요. 다음에 자 플랩도 완전히 낮춥니다. 속도가 160, 170 정도로 떨어져야 돼요. 160, 170 노트. 다음에 높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에어브레이크를 켭니다. 에어브레이크 올렸다가 속도 줄이고요. 자, 각도 좋고 고도 좀 낮추고요. 속도 더 줄여야죠. 에어브레이크. 자, 240. 자, 가서 이번엔 제대로 RSY에 걸렸습니다. 터치다운 성공.
우리는 일보다 밤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도 아니고 일이 먼저다도 아니고 밤이 먼저다. 네. 당연하지, 사장인데. 오. 끓여 먹는 거는 사실 뭐 군대에서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육회 비빔밥 이게 있으니까 밥이 좀 아직 온기 있다. 육회 비빔밥을 육회를 그래. 그다음에 네가 먹어라. 야, 그래서 나는 너보단 자주 먹지 않겠냐? 쫄깃쫄깃하게 씹히는 맛이 있어요. 벙커 프로젝트가 계속되는 한 한 번 올 때마다 한 번씩. 여차하면 2번도 가능하겠지. 밥 먹고 술 먹고 하면. 지금도 나도 러닝머니 이거 뛸 때 마지막 진짜 막 힘들 때 운동하다가 힘들 때 군가 틀어놓고 하면 진짜 최후의 5분이라니까. 형 그거 안 불러요? 아침에 한 번씩 우르르 모여 있으면 뭐 해양경찰관 불러 뭐 이런 것만 하지. 이 사람들은 안 불러. 시끄럽다고. 뭐 유격하면 계급장 때 떼는데 딱 보면 알지. 그 뭐 간부하고 아닌 사람이서 뭐 안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삐대가지고 저쪽에서 빠져 있었겠지 하면 나는.